한국은 절대 우리를 못 버립니다. 그 오만한 확신은 11년 만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잔금 720억 원이 입금된 지 나흘 뒤 한국발 공문 한 장에 인도네시아 대통령궁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전투기 공장에서 인도네시아 국기가 뜯겨나가던 그 순간 봉인돼 있던 수출 시장이 한꺼번에 열렸습니다. 필리핀이 달려왔고 중동이 줄을 섰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국이 조용히 건넨 서류철 하나, 그 안에는 11년의 배신이 단 한 장도 빠짐없이 기록돼 있었습니다. 모든 협상에 참여했던 인도네시아 안보보좌관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의 침묵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전말을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자카르타 대통령궁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에서 날아온 공문 한 장 때문이었습니다. 제목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공동개발국 지위 종료 절차 개시 통보. 11년을 끌어온 전투기 공동개발 사업에서 한국이 인도네시아를 공식적으로 지워버리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마지막 잔금 720억 원이 입금된 지 겨우 나흘 만의 일이었죠. 그 공문이 제 책상에 놓이던 순간을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걸 느꼈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공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로부터 2달 뒤 한국의 항공기 공장에서 벌어진 어떤 장면, 그리고 그날 한국 측 인사가 제게 조용히 건넨 서류철 하나, 그 안에 담긴 것을 보고 저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거기까지 갈 겁니다.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 이름은 아리프 수산토, 인도네시아 대통령궁에서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외교와 안보 분야에서만 27년을 보냈고 그중 11년을 한국형 전투기 공동개발 사업에 쏟아부었습니다. 분담금 협상 테이블에 47번 앉았고 지연 공문 23장에 승인 서명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의 뒤통수를 때린 그 23번의 결정문에 서명한 손이 바로 이 손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변명을 하려고 이 자리에 선 게 아닙니다. 고백을 하려고 섰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한국을 얕잡아봤는지, 그 오만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 발등을 찍었는지, 그리고 침묵하던 한국이 사실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었는지 전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문이 도착한 그날 오후 대통령궁 지하상황실에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에어컨이 돌아가는데도 회의실 공기는 후텁지근했습니다. 12명의 고위 관료가 모였고 그 상석에 수르요 하르탄토 국방차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 사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물러 온 사람, 그리고 이 모든 재앙의 설계자. 수르요 차관은 공문을 손가락으로 툭툭 치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협박이야. 뻔한 협박. 한국이 우리를 내친다고. 그게 가능할 것 같나? 젊은 실무자 하나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차관님, 하지만 이번 공문은 법률 검토까지 첨부돼 있습니다. 절차상 하자가 없습니다. 하자가 없으면 뭐 어쩔 건데. 차관은 의자의 등을 기대며 배를 내밀었습니다. 그 여유로운 자세가 저는 그날따라 유난히 불길하게 느껴졌습니다. 잘 들어. 한국은 그 전투기를 팔아야 해. 그런데 첫 공동개발국이 떨어져 나갔다는 소문이 돌면 어떻게 되겠어? 물건에 하자가 있다는 얘기로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은 절대로 우리를 못 버려. 지난 11년간 내가 증명해왔잖아. 우리가 돈을 안 내도, 우리가 다른 전투기를 사도 걔들이 뭘 하던가. 아무것도 못했어. 회의실 여기저기서 고개를 끄덕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부끄럽지만 그때까지는 저 역시 그 논리를 믿고 있었으니까요. 11년 동안 그 논리는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이상한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창밖으로 자카르타의 정체된 도로가 붉은 미등으로 가득했습니다. 매캐한 매연 냄새가 에어컨 틈으로 스며들었죠. 저는 공문의 마지막 문장을 계속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귀국과의 모든 기록은 보존되어 있습니다. 기록이 보존되어 있다. 통상적인 외교 문구라고 넘기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심장이 이렇게 서늘한 걸까? 저는 그 문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2달 뒤에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알게 된 순간 지난 11년이 통째로 다시 보였습니다. 이야기를 제대로 하려면 11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서울의 협상 테이블로 말입니다. 11년 전 겨울, 저는 협상단의 일원으로 처음 서울 땅을 밟았습니다.
공항을 나서는 순간 뺨을 때리던 그 차가운 공기를 기억합니다. 적도의 나라에서 온 저에게 영하의 바람은 칼날 같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인상적이었던 건 추위가 아니었습니다. 협상장에서 만난 한국 사람들의 눈빛이었죠. 협상 테이블 건너편에는 두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 항공기업 KAI의 수출전략실장 강도윤, 그리고 한국방위사업청의 협상대표 서지훈. 강 실장은 말수가 적고 눈매가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서 대표는 정중했지만 문장 하나하나가 자로 잰 듯 정확했습니다. 그날 합의된 큰 그림은 이랬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전체 개발비의 20%에 해당하는 1조 8천억 원을 분담한다. 그 대가로 시제기 일대와 기술 자료를 받고 기술 인력 200명을 한국에 파견해 개발 과정에 참여시킨다. 그리고 장차 인도네시아 현지 공장에서 48대를 생산한다. 서명을 마치고 악수를 나눌 때 서지훈 대표가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보좌관님,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 것으로 신뢰를 쌓아온 나라입니다. 인도네시아도 그래 주시리라 믿습니다. 물론입니다. 우리는 형제 국가가 될 겁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진심이었습니다. 적어도 제 입에서 나온 말은요. 하지만 자카르타로 돌아온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저는 수르요 차관의 집무실로 불려갔습니다. 차관은 계약서 사본을 책상에 던져놓고 시가에 불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천장으로 피어올랐죠. 아리프, 자네 이 계약서를 어떻게 읽었나? 공정한 계약이라고 봤습니다. 우리가 얻는 게 많습니다. 차관이 픽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남아 있습니다. 순진하긴. 잘 들어. 계약서는 시작일 뿐이야. 진짜 협상은 지금부터 시작이지. 분담금 말인데 첫 회차만 내고 그 다음부터는 미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미루다니요.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위반이 아니라 재협상 카드지. 차관은 시가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내가 공부 좀 해봤거든. 걔들은 전투기를 자기 손으로 만들어서 수출해 본 적이 없어. 이번이 처음이야. 처음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 알아? 목이 마르다는 뜻이야. 가난했던 나라일수록 첫 손님한테 매달리는 법이거든. 우리가 버티면 버틸수록 조건은 우리한테 유리해져. 분담금을 깎아주든 기술을 더 내놓든 뭐라도 더 내놓게 돼 있어. 만약 한국이 사업에서 우리를 빼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차관은 그 질문이 세상에서 제일 우스운 농담이라도 되는 듯 어깨를 들썩이며 웃었습니다. 못 빼. 절대 못 빼. 첫 공동개발 사업이 깨졌다는 낙인이 찍히는 순간 그 전투기는 국제시장에서 끝나는 거야. 한국은 그 리스크를 감당할 배짱이 없어. 두고 봐. 걔들은 우리가 뺨을 때려도 웃을 수밖에 없어. 그날부터 지연 전술이 시작됐습니다. 분담금 납부 연기 요청 공문. 사유는 그럴듯하게 포장됐습니다. 자국 예산 사정, 환율 변동, 국내 절차 지연. 첫 번째 공문에 서명하던 날, 제 만년필 끝이 미세하게 떨렸던 걸 기억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부터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부터는 아무 느낌도 없었죠. 인간은 그렇게 무뎌집니다. 그 공문이 23장이 될 때까지 약속했던 1조 8천억 중 실제로 건너간 돈이 4천억에 그칠 때까지 저는 기계처럼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반응은 매번 차관의 예언대로였습니다. 항의는 정중했고 독촉은 부드러웠고 협상단은 다시 테이블에 앉아줬습니다. 47번의 회의 동안 한국은 단 한 번도 판을 엎지 않았습니다. 차관은 회의가 끝날 때마다 의기양양했습니다. 봤지? 내가 뭘 했어. 문제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계약 3년 차 되던 해 앙리 보세라는 남자가 자카르타에 나타났습니다. 유럽 방산업계의 로비스트. 명함에는 컨설턴트라고 적혀 있었지만 그 바닥에서 그의 별명은 문을 여는 남자였습니다. 어느 나라든 국방 예산의 문을 열어젖히는 남자라는 뜻이었죠. 저는 차관의 지시로 시내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에서 그를 처음 만났습니다. 문을 열자 백단향 향수 냄새가 훅 끼쳤습니다. 앙리는 창가에 서서 와인잔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은발을 뒤로 넘긴 60대 남자. 미소가 얼굴에 붙어 있는데 눈은 전혀 웃지 않는 그런 부류의 인간이었습니다. 보좌관님, 어서 오십시오. 자카르타의 석양은 언제 봐도 훌륭하군요. 가라앉는 도시라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첫 인사부터 그런 식이었습니다.
상대의 아픈 곳을 웃으며 찌르는 화법. 그는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더니 본론을 꺼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죠. 그 한국 전투기 사업 언제까지 붙들고 계실 겁니까? 공동개발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만. 순조롭다. 앙리는 그 단어를 혀로 굴리듯 반복하더니 소리내 웃었습니다. 보좌관님, 솔직해집시다. 한국이 전투기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 아닙니까? 자동차나 만들고 텔레비전이나 팔던 나라가 말입니다. 전투기는 100년의 항공 역사를 가진 나라들의 영역입니다. 우리 라팔은 실전에서 검증된 명품이고요. 아시아의 신출내기가 조립한 시제품과는 격이 다르죠. 저는 그때 반박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앙리는 서류 가방에서 파일 하나를 꺼내 테이블에 밀어놓았습니다. 라팔 도입 제안서입니다. 그리고 이건 그가 두 번째 봉투를 그 위에 포개놓았습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자문 수수료에 관한 내용입니다. 총 3천만 달러 규모의 자문 예산이 책정되어 있죠. 그 예산이 어디로 흘러갈지는 협력의 깊이에 달렸고요. 뇌물이었습니다. 포장지만 그럴듯한 뇌물. 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스위트룸 안쪽 문이 열리더니 수루요 차관이 걸어 나왔습니다. 손에 와인잔을 든 채로요. 두 사람은 이미 한참 전부터 그 방에 함께 있었던 겁니다. 아리프, 왜 그렇게 서 있어? 앉지. 차관이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저는 목구멍이 바싹 마르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그 방에서 라팔 비밀 도입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한국과의 공동개발 계약서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우리는 경쟁사의 전투기를 뒷문으로 들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커미션 3천만 달러에 눈이 먼 채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차관은 콧노래까지 흥얼거렸습니다. 차관님, 한국이 알게 되면 사업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알게 되면 뭐 어때? 우리는 주권국가야. 어느 나라 전투기를 사든 우리 마음이지. 그리고 말이야, 아리프. 차관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그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양쪽에서 다 받아먹는 게 협상의 완성이야. 한국한테는 기술을 받고 프랑스한테는 커미션을 받고 이게 바로 강대국들 사이에서 살아남는 지혜라는 거다. 지혜. 그는 그걸 지혜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때 제 눈에 비친 제 얼굴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불편해하면서도 침묵하는 얼굴. 공범의 얼굴이었습니다. 라팔 뒷거래로부터 2년쯤 지난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침대 옆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죠. 수화기 너머 목소리는 주한 대사관의 국방무관이었습니다.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보좌관님, 큰일 났습니다. 한국에 파견된 우리 기술 인력이 그 자료를 반출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잠이 확 달아났습니다. 자료라니. 무슨 자료? 개발 관련 기술 자료입니다. 이동식 저장 장치에 담아서 나가다가 보안 검색에서 걸렸습니다. 한 명이 아닙니다. 여러 명이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이 있습니다. 수화기를 쥔 손바닥에 식은땀이 배어났습니다. 기술 인력 200명을 파견하면서 우리 정부가 한국에 했던 약속이 있었습니다. 보안 규정의 철저한 준수. 그런데 그 인력이 조직적으로 기밀을 빼돌리다 현장에서 붙잡힌 겁니다. 이건 계약 위반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국가, 대국가의 신뢰를 뿌리째 흔드는 사건이었죠. 날이 밝자마자 저는 차관실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수루요. 차관은 소파에 앉아 태연하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미 보고를 받았을 텐데도 말입니다. 차관님, 사태가 심각합니다. 즉시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사과? 차관이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잔받침에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아리프,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부인하면 그만이야. 개인의 일탈이라고 하면 돼. 정부는 모르는 일이라고. 증거? 걔들이 우리 정부 지시서라도 갖고 있대? 하지만 정황이 너무 명백합니다. 한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가만히 안 있으면 뭘 어쩔 건데? 차관은 또 그 논리를 꺼냈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못 버린다. 첫 수출 사업이 깨지는 걸 감당 못한다. 시끄러워지면 오히려 자기들 손해다. 그러니 걔들은 조용히 덮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소름 끼치게도 이번에도 차관의 예측이 맞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국은 침묵했습니다. 공식 항해 성명이 없었습니다. 언론에 흘리지도 않았습니다. 대사 초치도 협상 중단 선언도 없었습니다.
실무협의는 다음 주에도 예정대로 열렸고 한국 측 실무자들은 여전히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차관은 그걸 보고 박장대소했습니다. 봐라. 내가 뭘 했어. 한국은 이빨 빠진 호랑이야. 물지도 못하면서 으르렁거리지도 못해. 회의실 사람들이 따라 웃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무렵 서울 출장에서 저는 이상한 장면을 하나 봤기 때문입니다. 실무협의가 끝난 뒤였습니다. 회의장을 나서다가 서류를 두고 온 게 생각나 혼자 되돌아갔는데 문틈으로 한국 측 협상단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강도윤 실장이 회의 내용을 정리하고 있더군요. 그런데 그 정리라는 게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오늘 회의만이 아니라 지난 회의들의 기록물이 벽면 가득 시간순으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낸 공문, 우리가 번복한 발언, 우리가 어긴 일정, 전부 날짜와 함께요. 제 인기척을 느꼈는지 강 실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죠. 당황할 줄 알았는데 그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옅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좌관님, 서류 두고 가셨죠? 여기 있습니다. 서류를 건네받으며 저는 나도 모르게 물었습니다. 이 기록들은 전부 뭡니까? 강 실장은 벽면을 한번 돌아보더니 아주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화를 내는 대신 기록을 합니다. 그게 저희 방식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등줄기로 차가운 것이 쭉 흘러내렸습니다. 화를 내는 대신 기록을 한다. 호텔로 돌아온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같은 질문을 곱씹었죠. 한국은 왜 화를 내지 않는가? 차관의 해석은 간단했습니다. 힘이 없어서, 아쉬워서, 우리를 붙잡아야 하니까. 하지만 그 방에서 본 벽면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힘이 없는 자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아쉬운 자는 그렇게 차분할 수 없습니다. 그건 참는 자의 방이 아니었습니다. 준비하는 자의 방이었습니다. 귀국한 저는 차관에게 조심스럽게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차관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기록해서 뭐 하게? 국제사법재판소라도 갈 건가? 아리프, 자네 요즘 겁이 많아졌어. 걔들이 뭘 준비하든 결론은 하나야. 우리 없이는 그 사업 못 굴러가. 그리고 차관은 한술 더 떴습니다. 분담금 협상에서 아예 금액 자체를 후려치자고 나선 겁니다. 1조 8천억이었던 약속을 3분의 1 수준으로 깎아버리는 조정안. 거기에 더해 받기로 한 시제기도 1인승이 아니라 2인승 복좌형으로 바꿔달라는 요구까지 얹었습니다. 복좌형이 활용도가 높고 마침 다른 나라들의 관심으로 개발의 속도가 붙고 있다는 계산이었죠. 남이 닦아놓은 길에 숟가락을 얹겠다는 신보였습니다. 이게 통하겠습니까? 통하지. 지금까지 다 통했잖아. 차관의 말대로 분담금 삭감은 통했습니다. 한국은 조정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차관은 승리를 자축하며 그날 저녁 만찬까지 열었습니다. 하지만 복좌형 요구에 대한 한국의 답변서가 도착했을 때 저는 그 문서에서 처음으로 다른 온도를 느꼈습니다. 정중한 거절이었는데 문장 끝이 이상하리만치 단단했습니다. 합의된 사양의 변경은 불가합니다. 인도네시아에 인도될 기체는 최초 합의대로 시험 검증용 단좌형 시제기 1대입니다. 불가합니다. 11년 동안 한국의 문서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단어였습니다. 밀어도 기다려주고 깎아도 받아주고 훔쳐도 침묵하던 그 한국이 처음으로 안 된다고 말한 겁니다. 차관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문서를 책상 서랍에 따로 보관했습니다. 왠지 그래야 할 것 같았습니다. 무언가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조용히, 아주 천천히, 마치 수면 아래에서 거대한 것이 방향을 트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그 변화의 정체를 두 눈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장소는 한국의 남쪽 도시 사천. 그 항공기 공장에서 저는 우리가 11년 동안 단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한국의 침묵은 인내가 아니었습니다. 설계였습니다. 복좌형 요구가 거절당한 지 석 달쯤 지났을 때 저는 실무 점검단을 이끌고 한국의 남쪽 도시 사천으로 향했습니다. 시제기 인수 절차를 협의한다는 명목이었지만 차관의 진짜 지시는 따로 있었습니다. 가서 흔들어. 복좌형 얘기를 다시 꺼내. 안 되면 인수 일정을 트집 잡아서 시간을 끌고. 한국이 아쉬운 게 뭔지 찾아내란 말이야. 11년 동안 해오던 방식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사천에 도착한 첫날부터 저는 무언가가 달라졌다는 걸 피부로 느꼈습니다.
공항에 마중 나온 사람은 강도윤 실장이었습니다. 예전과 똑같이 정중했고 예전과 똑같이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공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그가 건넨 일정표를 보고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사흘짜리 일정이 분 단위로 짜여 있었습니다. 협의 항목마다 담당자 이름과 결론 예정 시각까지 적혀 있었죠. 예전의 협의는 늘 우리가 시간을 끌면 한국이 기다려주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정표는 말하고 있었습니다. 기다림은 끝났다고. 공장 정문을 통과하자 거대한 조립동이 나타났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조립동 안에는 전투기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시제기 6대가 아니었습니다. 그 뒤로 양산형 기체들이 생산 라인 위에 줄지어 서 있었죠. 리벳 박는 소리가 사방에서 울렸고 공기에서는 금속과 유압유 냄새가 났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엔지니어들이 기체 사이를 오가며 태블릿으로 데이터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어수선함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거대한 시계의 톱니바퀴들이 맞물려 도는 것 같은 그런 정밀한 리듬이 공장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제 옆에 있던 우리 공군 대령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보좌관님, 이게 시제기 수준이 아닌데요. 이미 양산 체제입니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자카르타에서 분담금을 미루고 복좌형 타령을 하는 동안 한국은 비행시험 2000 소티를 넘기고 양산 라인을 돌리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없어도 아무 문제 없이 첫날 오후에는 경납고 투어가 있었습니다. 안내를 맡은 사람은 박선우라는 젊은 엔지니어였습니다. 30 중반쯤 됐을까요? 기체 앞에 서자 그의 목소리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이 기체가 CJ-552입니다. 레이더와 공중급유 시험을 담당했던 기체죠. 인도네시아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가까이서 본 기체는 사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회색 동체가 경납고 조명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고 표면의 리벳 라인이 자로 그은 듯 정연했습니다. 손을 뻗어 동체를 만져봤습니다. 서늘하고 매끄러운 감촉이 손바닥으로 전해졌죠. 11년 동안 서류로만 다뤄온 물건이었습니다. 분담금 항목으로, 협상 카드로, 지연 공문의 대상으로만 존재하던 것. 그런데 실물 앞에 서니 이상하게 목이 메었습니다. 이건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이 십수년을 갈아 넣은 살아있는 기계였습니다. 조종석에 앉아보시겠습니까? 박선우 엔지니어의 제안에 저는 잠시 망설이다 사다리를 올랐습니다. 캐노피 안으로 몸을 넣자 특유의 냄새가 훅 끼쳤습니다. 새 전자장비와 가죽과 금속이 섞인 냄새. 눈앞에는 대형 디스플레이가 펼쳐져 있었고 조종관의 그립이 손에 감기듯 잡혔습니다. 계기들 너머로 경납고의 전경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레이더는 저희가 단독 개발했습니다. 아래에서 박선우가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 있었죠. 처음에는 외국에서 이전 받으려 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11년 걸렸습니다. 11년. 저는 조종석에 앉은 채로 그 숫자를 곱씹었습니다. 우리가 분담금을 미루고 뒷거래를 하며 보낸 그 11년 동안 이 사람들은 거절당한 기술을 맨손으로 만들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같은 시간이 두 나라에서 그렇게 다르게 흘렀습니다. 조종석에서 내려오다가 저는 동체 측면에서 그것을 봤습니다. 한국 국기 옆에 나란히 그려진 우리 인도네시아의 홍백기. 공동개발국의 증표로 11년 전부터 그 자리에 있던 국기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물었습니다. 저 국기는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박선우 엔지니어는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대답했습니다. 합의에 따라 처리될 겁니다. 합의에 따라. 그 짧은 대답이 무엇을 뜻하는지 저는 몇 달 뒤에 두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때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등 뒤에서 리벳 박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시계 소리처럼요. 무언가를 향해 정확하게 흘러가는 시계 소리처럼. 협의가 시작되자 분위기는 더 낯설어졌습니다. 저는 차관의 지시대로 복좌형 카드를 다시 꺼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민 정서상 단좌형 시제기 한 대로는 11년 협력의 상징성이 부족합니다. 복좌형으로의 변경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 같으면 한국 측은 이렇게 답했을 겁니다.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가시죠. 그렇게 안건은 살아남고 우리는 시간을 벌었겠죠. 하지만 그날 서지훈 대표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검토는 이미 끝났습니다. 불가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서 대표는 파일에서 문서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로 밀었습니다.
양국이 서명한 합의서 원문입니다. 인도 대상 기체는 시험 검증용 단저형 시제기 일대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좌관님의 서명도 있으시죠? 제 서명이었습니다. 11년 전 제가 형제 국가 운운하며 웃는 낯으로 했던 그 서명. 저는 말문이 막혔고 우리 측 대령이 대신 언성을 높였습니다. 협력국에 대한 예우가 이것밖에 안 됩니까? 우리는 1조 원 가까운 돈을 낸 나라입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줄곧 침묵하던 강도윤 실장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약속하신 금액은 1조 8천억이었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한 문장이 회의실의 공기를 얼려버렸습니다. 대령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지만 반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우리는 약속한 돈의 4분의 1도 내지 않은 나라였으니까요. 강 실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는 인도네시아를 협력국으로서 끝까지 예우할 겁니다. 합의된 것은 전부 이행합니다. 다만 합의되지 않은 것은 단 하나도 이행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는 그렇습니다. 오늘부터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 말의 뜻을 그때는 다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저 등줄기가 서늘했을 뿐이죠. 회의는 정확히 일정표에 적힌 시각에 끝났습니다. 우리가 끌 수 있는 시간은 1분도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숙소 창밖으로 공장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조립동은 환하게 깨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불빛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한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존재한 적이 없었는지도 모른다는 걸. 자카르타로 돌아온 저는 이상한 예감에 사로잡혀 한 가지 일을 시작했습니다. 11년치 계약 문서 전체를 처음부터 다시 읽는 일이었습니다. 본계약서, 부속합의서, 수정합의서, 기술이전 약정서, 의사록까지. 서류의 높이만 제 허리에 닿았습니다. 저는 집무실 문을 잠그고 사흘 밤을 새웠습니다. 커피가 식는 줄도 모르고 조항 하나하나에 밑줄을 그었죠. 그리고 사흘째 새벽, 형광등 아래에서 저는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발견했다기보다 그제야 보였다고 해야 정확할 겁니다. 11년 동안 우리 눈앞에 있었는데 우리가 잊지 못했던 것. 기술 이전 조항이었습니다. 모든 기술 이전 항목에는 예외 없이 단서 조항이 붙어 있었습니다. 문구는 조금씩 달랐지만 구조는 하나였습니다. 분담금 납부 실적과 연동된 단계별 이전, 보안 의무 위반 시 해당 단계의 자동 정지, 그리고 핵심 기술은 별도 목록으로 분리되어 한국의 국내법에 따라 이전 자체가 원천 봉쇄되어 있었습니다. 전투기의 눈이라 불리는 AESA 레이더가 그 목록의 맨 위에 있었죠. 그러니까 이 계약은 처음부터 이렇게 설계되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약속을 지키면 문이 하나씩 열린다. 우리가 약속을 어기면 문이 하나씩 잠긴다. 그리고 가장 안쪽 방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 애초에 열리지 않는다. 저는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창밖이 희붐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11년이 한꺼번에 다시 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분담금을 미룰 때마다 한국은 시끄럽게 항의하는 대신 조용히 문을 하나씩 잠갔습니다. 우리 기술진이 자료를 빼돌리다 적발됐을 때 한국은 언론에 터뜨리는 대신 보안 조항을 발동해 접근 권한을 회수했습니다. 우리는 그 침묵을 나약함으로 읽었습니다. 하지만 침묵의 정체는 집행이었습니다. 한국은 화내지 않았습니다. 화낼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계약서가 대신 움직이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서류 더미의 맨 아래에서 저는 봉인 조항보다 더 아픈 것을 발견했습니다. 11년 전 첫 협상의 의사록이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를 넘기다가 제 손이 멈췄습니다. 그날 회의에서 서지훈 대표가 했던 발언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기술 이전은 분담금 납부 실적과 연동되어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이 구조에 대해 인도네시아 측의 이해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의사록을 계속 넘겨보니 한국은 같은 설명을 3차례에 걸쳐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도표까지 첨부해서 세 번째는 조항 번호를 하나하나 짚어가면서요. 그리고 그 세 번째 설명 뒤에 붙은 우리 측 답변. 발언자 아리프 수산토.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우리는 완납할 것이므로 해당 조항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 이름이었습니다. 제 발언이었습니다. 저는 의사록을 든 채로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형광등이 우문거리는 소리만 집무실을 채우고 있었죠. 목구멍 안쪽이 타는 것처럼 뜨거웠습니다. 우리는 속은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숨기지 않았습니다. 3번이나 말해줬습니다. 우리가 들었는데 듣지 않았던 겁니다. 어차피 안 지킬 약속이었으니까, 조항 따위 아무래도 상관없었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다던 제 말은 맞았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나라에게는 정말로 문제가 되지 않는 조항이었으니까요. 그 조항을 지뢰밭으로 만든 건 한국이 아니라 지킬 생각 없이 서명한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뒤통수를 맞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날 새벽 제가 마주한 진실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우리 뒤에 서 있던 적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정면에 서서 계약서를 펼쳐들고 또박또박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돌리고 있던 건 우리였습니다. 저는 그 길로 수루요 차관을 찾아갔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골프 가방을 챙기던 차관은 제 보고를 듣더니 하품을 했습니다. 아리프, 사흘 밤새서 알아낸 게 그거야? 계약서에 단서 조항 있는 거 누가 몰라. 원래 다 그렇게 쓰는 거야. 차관님, 이건 다릅니다. 이 조항들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11년간 한 행동들이 전부 이 조항들을 발동시켰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전이 확정된 기술은 초기 단계 일부뿐입니다. 우리가 시제기를 받아도 그 안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협박 카드라는 거잖아. 걱정 마. 마지막에 가면 한국은 풀 수밖에 없어. 48대 현지 생산이 걸려 있는데 어쩔 거야. 그 공장 세워지면 걔들도 돈 버는 구조라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계약서를 한 번도 제대로 읽지 않았다는 걸. 11년 동안 나라의 명운이 걸린 사업을 지휘하면서 단 한 번도. 차관님, 현지 생산 조항도 다시 읽어보셨습니까? 그 조항의 발효 요건이 분담금 완납입니다. 우리는 요건을 채운 적이 없습니다. 즉 그 조항은 단 하루도 살아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차관의 손이 골프 가방 위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그러더니 그는 특유의 그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리프, 자네 문제가 뭔지 알아? 종이를 너무 믿어. 국제 정치는 종이로 하는 게 아니야. 힘과 배짱으로 하는 거지. 그날 차관은 예정대로 골프를 치러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집무실로 돌아와 서랍에서 예전에 보관해둔 한국 측 답변서를 꺼냈습니다. 불가합니다. 라고 적혀있던 그 문서. 저는 그 옆에 새로 발견한 조항 목록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그리고 노트에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참고 있었던 게 아니다. 기다리고 있었던 거다. 무엇을 기다렸는지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답은 얼마 지나지 않아 뉴스로 날아들었습니다. 그 뉴스를 처음 본 건 국방부 브리핑실 모니터에서였습니다. 한국발 기사 하나가 화면에 떠 있었죠. 한국형 전투기, 배터리까지 국산화 완료. 부품 국산화율 71% 달성. 기사 내용은 이랬습니다. 원래 전투기의 배터리셀은 외국 기업이 공급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기업이 사업을 접고 철수하면서 공백이 생겼다. 그런데 그 빈자리를 한국의 방산협력업체가 자체 개발로 메웠다. 영하 40도의 혹한과 고고도의 급격한 온도 변화를 견디는 전투기용 배터리를 300회가 넘는 시험 끝에 완성했다. 옆에 있던 우리 공군 대령이 기사를 읽더니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배터리 하나 국산화한 게 뭐 그리 대단한 뉴스라고. 하지만 저는 그 기사 앞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보였기 때문입니다. 철수한 그 외국 기업이 어느 나라 기업이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그 부품의 국적 때문에 그동안 중동과 동남아의 여러 나라들이 이 전투기 앞에서 망설여 왔습니다. 종교적으로, 외교적으로 껄끄러운 부품이 심장부에 박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마지막 가시가 뽑힌 겁니다. 이제 이 전투기는 이슬람권 어느 나라에 내놔도 걸릴 게 없는 물건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슬람권에서 가장 큰 나라가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인도네시아입니다. 한국이 우리를 붙잡아야 할 마지막 이유가 있었다면 그건 이슬람권 시장의 교두보라는 우리의 상징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품 국산화 하나로 한국은 우리라는 교두보 없이도 그 시장 전체의 문을 직접 두드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가 쥐고 있다고 믿었던 카드들을 하나씩 세어봤습니다. 분담금. 이미 한국은 우리 돈 없이 개발을 끝냈습니다. 현지 생산 48대. 그 조항은 단 하루도 발효된 적이 없습니다. 이슬람권 교두보. 방금 사라졌습니다. 손바닥을 펴보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11년 동안 우리는 빈손으로 포커를 치고 있었던 겁니다. 상대가 그걸 다 보고 있는 줄도 모르고요. 저는 국방부에 긴급 대책회의를 요청했습니다.
마지못해 열린 회의였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니 차관 라인의 국장들은 이미 지루하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죠. 그런데 그날 뜻밖의 사람이 손을 들었습니다. 전략평가과의 대위라는 젊은 과장이었습니다. 이제 40이 될까 말까 한 회의실에서 가장 어린 사람이었죠. 발언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그녀는 준비해 온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지난 몇 년간 한국 전투기에 관심을 보인 나라들의 목록, 배터리 국산화가 각 나라의 도입 검토에 미치는 영향 분석, 그리고 우리가 이탈할 경우의 시나리오였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 이제 우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한국이 필요합니다. 우리 공군의 노후 기체 교체 시기가 다가오는데 유럽 사업은 표류 중이고 다른 선택지들은 가격과 조건이 맞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관계를 복원하지 않으면 몇 년 뒤 우리는 웃돈을 주고도 줄 뒤에 서야 합니다. 젊은 과장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논리는 단단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차관의 최측근인 부디 국장이 코웃음을 치며 끼어들었습니다. 대위 과장, 자네 몇 년 차지? 국제협상이라는 걸 책으로만 배웠나 본데 한국은 그렇게 못해. 우리가 이슬람권의 맏형이야. 우리를 버리고 이슬람권의 물건을 판다. 지나가는 소가 웃을 소리지. 회의실에 낄낄거리는 웃음이 번졌습니다. 대위 과장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국장님, 그 논리가 통하던 시대는 배터리 국산화 발표와 함께 끝났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자료는 무슨 자료야? 부디 국장이 책상을 쳤습니다. 어린 게 어디서 나라 망할 소리를 하고 있어. 회의 끝나고 자네 부서장한테 이야기 좀 해야겠군. 그게 우리 국방부의 회의였습니다. 위기를 숫자로 증명한 사람은 협박을 당하고 근거 없는 자신감을 외친 사람은 박수를 받는 회의. 저는 회의록에 대위 과장의 분석을 전부 남기라고 지시했습니다. 제가 그날 그녀를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은 그것뿐이었습니다. 나중에 반드시 이 기록이 필요해질 거라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예감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훨씬 잔인한 방식으로 맞아떨어집니다. 그 주말, 앙리 보세가 자카르타에 왔습니다. 차관이 부른 자리였고 저도 배석했습니다. 차관은 라팔 잔여 물량 협상을 서두르고 싶어 했습니다. 한국 쪽 상황이 심상치 않으니 유럽 라인을 단단히 잡아두자는 계산이었죠. 그런데 그날의 앙리는 예전의 앙리가 아니었습니다. 호텔 스위트룸의 그 백단향 냄새는 그대로였는데 와인잔을 든 손끝에 여유가 없었습니다. 차관이 추가 커미션 이야기를 꺼내자 앙리는 잔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차관님, 상황 파악이 안 되시는 모양인데 지금 유럽이 인도네시아까지 챙길 형편이 아닙니다. 그게 무슨 소리요? 우리는 오랜 파트너 아니요. 앙리가 소리내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지금까지 한 번도 드러내지 않았던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경멸이었습니다. 파트너? 그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차관님, 우리가 언제 파트너였습니까? 인도네시아는 지렛대였죠. 한국의 첫 수출 사업을 안에서부터 흔들 수 있는 아주 쓸모 있는 지렛대. 당신들이 분담금을 미룰 때마다, 당신들, 기술진이 사고를 칠 때마다 우리는 세계 시장에 속삭일 수 있었으니까. 보시오, 한국과 손잡으면 저 꼴이 난다고. 그 대가로 커미션을 드린 거고. 그런데 이제 그 지렛대가 부러졌잖소. 한국은 당신들을 잘라내기 직전이고 잘려나간 지렛대를 누가 돈 주고 삽니까?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게 느껴졌습니다. 분노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수치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갖고 논다고 믿었는데 정작 우리를 갖고 논 건 이 남자였습니다. 우리의 배신은 우리의 전략이 아니라 유럽의 마케팅 자료였던 겁니다. 차관이 얼굴이 시뻘개져서 소리쳤습니다. 말 조심하시오. 우리가 라파를 사준 게 얼만데. 사주셨죠. 감사하게도. 앙리는 일어나서 재킷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러니 남은 대금이나 제때 치르시길 바랍니다. 아, 한국한테 하던 것처럼 미루시면 곤란합니다. 우리는 한국처럼 참을성이 좋지 않아서요. 문이 닫혔습니다. 스위트룸에는 백단향 냄새와 모욕당한 두 남자만 남았습니다. 차관은 씩씩거리며 와인을 들이켰지만 저는 창밖에 자카르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잿빛 스모그 아래로 도시가 천천히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비유가 아니라 물리적으로요. 그리고 며칠 뒤 저는 서울 출장길에서 이 모든 것의 결정판을 목격하게 됩니다.
마지막 잔금 문제를 매듭 짓기 위한 서울 출장이었습니다. 여론이 나빠질 대로 나빠진 데다 라팔 대금 압박까지 겹치자 정부는 그제야 조정 분담금이라도 서둘러 털어내자는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최종 잔금 720억, 11년을 끌어온 빚의 마지막 조각이었죠. 협의는 한국방위사업 관련 청사에서 열렸습니다. 회의가 시작되기 전 안내를 받아 대기실로 향하던 복도에서였습니다. 맞은편 회의실 문이 열리더니 한 무리의 사람들이 걸어 나왔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필리핀 공군 제복이었습니다. 착각일 리 없었습니다. 저는 동남아 안보협의체에서 필리핀 쪽 인사들과 수없이 마주쳐 온 사람입니다. 그중 낯익은 얼굴도 있었습니다. 필리핀 공군의 전력화 사업을 총괄하는 인물이었죠. 그가 저를 알아보고 잠깐 멈칫하더니 이내 예의 바르게 목례를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 옆으로 한국 측 인사들이 서류 가방을 들고 뒤따랐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밝았습니다. 아주 밝았습니다.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문이 살짝 열려있는 옆방에서 한국 실무자들의 대화가 새어나왔습니다. 엿들으려던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몇 개의 단어가 제 귀에 모처럼 박혔습니다. 필리핀 1차분 24대, 클라크 기지 정비창 실사 일정, 그리고 중동 3개국 합계 52대 상담. 52대. 저는 숫자를 잘못 들었나 싶어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대화는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필리핀은 이미 한국산 경공격기 FA-50을 운용 중이라 정비와 훈련 체계가 그대로 연결된다는 이야기. 중동 쪽은 배터리 국산화 발표, 이후 협상 온도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문장이 들렸습니다. 인도네시아 건 정리되는 대로 순차 발표 나갑니다. 보도자료 초안은 이미 결제 올라갔고요. 인도네시아 건이 정리되는 대로. 저는 대기실 소파에 앉은 채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귀 바로 옆에서 뛰는 것 같았습니다.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우리는 11년 동안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은 왜 우리를 못 버리는가? 그리고 우리는 답을 안다고 믿었죠. 첫 수출 사업이 깨지면 안 되니까. 하지만 진짜 질문은 따로 있었던 겁니다. 한국은 왜 우리를 아직 안 버리는가? 답은 그날 복도에 있었습니다. 버리는 순간이 곧 신호탄이 되도록 그 뒤에 세울 줄을 완성하고 있었던 겁니다. 필리핀을 세우고 중동을 세우고 배터리를 국산화하고 계약서의 봉인을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우리를 잘라내는 그 순간이 손실이 아니라 개막이 되도록 말입니다. 우리는 한국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시간표에서 우리는 발목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예우를 갖춰 처리해야 할 절차였습니다. 회의 시작 전 청사 1층 카페에서 뜻밖의 재회가 있었습니다. 아까 복도에서 마주쳤던 그 필리핀 인사가 커피를 들고 서 있다가 저를 발견하고 다가온 겁니다. 안면이 있는 사이였으니 피할 수도 없었죠. 그는 예의 바르게 악수를 청했고 우리는 잠시 어색한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러다 그가 창밖을 바라보며 불쑥 말했습니다. 보좌관님, 솔직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는 지난 10년간 인도네시아가 부러웠습니다. 부러웠다니요. 공동개발국이라는 자리 말입니다. 개발 과정에 참여하고 기술진을 파견하고 완성되면 가장 먼저 손에 넣는 자리. 우리 필리핀 같은 나라는 꿈도 못 꾸는 자리 아닙니까? 우리는 그저 완제품이라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줄을 서는 입장이었으니까요.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그래서 더 아팠습니다. 우리는 그 줄에 서서 1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10년 동안 지켜보니 정작 그 자리에 앉은 분들은 줄곧 딴 데를 보고 계시더군요. 저는 커피잔만 내려다봤습니다. 할 말이 없었으니까요.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남중국해에서 우리가 어떤 파도를 맞고 있는지 아실 겁니다. 우리한테 전투기는 자존심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심했습니다. 조건을 다투기 전에 먼저 신뢰를 증명하기로요. 이미 운용 중인 한국 경공격기의 대금은 단 하루도 늦은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저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지킬 준비가 된 나라입니다. 한국은 그런 나라를 알아보더군요. 그 말을 남기고 그는 회의실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 안에 커피가 다 식도록요. 그의 어떤 문장에도 인도네시아에 대한 비난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문장이 우리를 향한 판결문처럼 들렸습니다. 우리가 걷어찬 자리가 어떤 자리였는지,
그 자리를 갈망하던 나라의 눈에는 우리가 어떻게 보였을지. 저는 그날 처음으로 한국이 아니라 제3국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회의가 시작됐고 잔금 납부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한국 측은 끝까지 정중했습니다. 서지훈 대표는 회의를 마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완납을 확인하는 대로 양국 합의에 따른 모든 절차가 개시됩니다. 모든 절차. 저는 그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시제기 인도 절차만이 아니었습니다. 공동개발국 지위 종료 절차, 우리 국기가 그 전투기에서 내려지는 절차, 그리고 한국의 하늘이 열리는 절차,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보고서를 썼습니다. 지금이라도 완납만이 아니라 관계 복원의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유출 사건 관련자를 우리 손으로 처벌하고 신뢰를 다시 쌓는데 최소 몇 년을 투자해야 한다고. 비행기가 자카르타에 내리기 전에 보고서는 완성됐습니다. 그 보고서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수르요 차관의 책상 위에서 결제란이 빈 채로 석 달을 잤습니다. 잔금 720억이 송금된 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그리고 나흘 뒤 일부에서 말씀드린 그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공동개발국 지위 종료 절차 개시. 한국은 약속대로 모든 절차를 개시한 겁니다. 대통령궁이 뒤집힌 그 주에 세계 방산 시장에서는 또 하나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유럽의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 사업이 무너진 겁니다. 유럽의 세 나라가 자존심을 걸고 밀어붙이던 그 거대한 프로젝트는 9년 동안 표류하다 끝내 좌초했습니다. 누가 주도권을 쥐느냐, 지식재산권을 어떻게 나누느냐를 놓고 참여 기업들이 수년을 싸웠고 정상들이 직접 나서서 봉합을 시도했지만 결국 더는 끌고 갈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죠. 그동안 쏟아부은 돈이 우리 돈으로 22조 원. 그 22조 원이 남긴 것은 전투기가 아니라 서로를 향한 소송 예고장이었습니다. 이 뉴스가 방산시장에 어떤 의미였는지 아십니까? 유럽산 차세대 전투기를 기다리며 지갑을 닫고 있던 나라들이 하루아침에 갈 곳을 잃은 겁니다. 그 나라들의 시선이 어디로 향했겠습니까? 약속한 일정을 지키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싸우다 무너진 유럽이 아니라 이미 시제기를 띄우고 양산 라인까지 돌리며 착착 결과를 내는 나라, 한국이었습니다. 그 무렵 일본의 한 방송에서 방산 전문가 좌담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우연히 봤는데 일본 최대 경제지 출신이라는 나이 지긋한 애널리스트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일본은 미국과 손잡고도 자국 전투기 개발에 30년 가까이 애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일을 사실상 혼자서, 그것도 파트너가 사업 내내 발목을 잡는 상황에서 해냈습니다. 오늘날 세계에서 4.5세대 전투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어 즉시 인도할 수 있는 나라가 몇이나 됩니까? 그 짧은 명단에 한국이 있고 우리는 없습니다.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이탈이 한국에 타격이 되지 않겠느냐고. 애널리스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타격이요? 시장은 정반대로 읽고 있습니다. 문제 파트너를 정리했다는 건 사업이 그만큼 건강해졌다는 뜻입니다. 발표를 보십시오. 인도네시아 문제가 정리되자마자 수출 소식들이 한꺼번에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건 우연이 아닙니다. 준비돼 있었다는 뜻입니다. 숙적이라는 일본의 전문가가 방송에서 한국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쥔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세계가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모르고 있던 건 자카르타의 우리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말 마지막 폭탄이 터졌습니다. 유럽발 뉴스였습니다. 차세대 사업 붕괴의 책임 공방 속에서 유럽 방산업계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가 시작됐고 그 과정에서 한 로비스트의 비자금 장부가 통째로 검찰에 넘어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로비스트의 이름은 앙리 보세였습니다. 장부에는 그가 각국에 뿌린 커미션 내역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명단에서 가장 굵은 글씨로 보도된 나라가 인도네시아였습니다. 라팔 도입, 커미션 3천만 달러. 수령인으로 지목된 인물, 국방차관 수르요 하르탄토. 더 치명적인 건 함께 유출된 녹취였습니다. 앙리가 자기 보험용으로 몰래 녹음해둔 파일들이었죠. 그 안에는 차관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 걱정은 하지 마시오. 분담금은 내가 계속 묶어둘 테니까. 개들이 지쳐서 조건을 낮출 때까지. 그동안 라팔건은 조용히 진행합시다. 아, 커미션 2차분 입금이 늦어지고 있던데.
이 녹취가 우리 언론에 번역되어 보도된 날 아침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대통령궁 전화통에 불이 났습니다. 국민들은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11년간 나라의 이름으로 저질러진 배신이 사실은 한 사람의 주머니를 채우는 사업이었다는 게 만천하에 드러난 겁니다. 우리가 한국의 한 짓의 대가를 우리 국민이 세금과 국격으로 치르고 있었다는 것도요. 정오가 되자 대통령궁 앞 광장에 시민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피켓의 글자들이 보였습니다. 3천만 달러를 국고로 나라 망신 책임져라. 그리고 그중 하나가 제 심장을 정통으로 꿰뚫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느 나라를 믿고 살아가야 하는가. 복도에서 대위 과장과 마주쳤습니다. 그 회의에서 협박을 당하고도 물러서지 않던 그 젊은 과장 말입니다. 그녀의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보좌관님, 저는 이 일이 자랑스러워서 국방부에 들어왔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일이라고 배웠으니까요.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체 뭘 지키고 있었던 겁니까? 나라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들 계좌입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할 자격이 없었으니까요. 그 계좌를 지키는 서류들의 서명한 손이 바로 이 손이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저는 한 가지 일을 했습니다. 차관실 부속실로 가서 석 달 전 제가 올렸던 보고서를 회수해 온 겁니다. 관계복원에 나서야 한다고, 사과할 것은 사과해야 한다고 썼던 그 보고서. 결재란은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커피잔 자국이 동그랗게 찍혀 있었죠. 나라의 마지막 기회가 담긴 문서가 석 달 동안 컵받침으로 쓰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들고 제 방으로 돌아와 서랍 속 다른 기록들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한국의 답변서, 봉인 조항 목록, 11년 전 의사록 사본, 대의 과장의 분석 자료. 어느새 서랍 하나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망쳐왔는지에 대한 완벽한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그 서랍을 잠그며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이 기록을 세상에 내놓는 것이 제게 남은 마지막 책무일지도 모른다고.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이 이야기가 바로 그 서랍에서 나온 겁니다. 그날 오후 차관실 앞을 지나는데 안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관이 변호사와 통화하며 악을 쓰고 있었습니다. 조작이다. 음모다. 나는 나라를 위해 협상한 죄밖에 없다. 저는 그 문 앞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리만치 차분한 마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곧 한국에서 국기 제거식이 열린다. 정부는 저 사람을 보낼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자리에 서게 될 사람은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사흘 뒤 저는 대통령의 호출을 받았습니다. 집무실에 들어서자 대통령은 창밖을 보고 서 있다가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아리프, 사천의 자네가 다녀와야겠어. 우리 국기가 내려지는 자리에 그래도 누군가는 고개를 들고 서 있어야 하지 않겠나. 저는 대답했습니다. 가겠습니다. 라고. 그때만 해도 저는 그 출장이 제 인생에서 가장 치욕적인 사흘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 사흘은 치욕이 아니라 제 눈이 완전히 뜨인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강도윤 실장이 제게 건넨 서류철 하나가 지난 11년의 진짜 정체를 보여주게 됩니다. 사천의 하늘은 그날따라 잔인할 만큼 맑았습니다. 행사장은 항공기 공장의 야외 계류장이었습니다. 도열한 의장대, 단상 위에 양국 관계자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CJ 5호기가 서 있었습니다. 몇 달 전 제가 조종석에 앉아봤던 바로 그 기체. 동체 측면에는 여전히 두 개의 국기가 나란히 그려져 있었습니다. 한국의 태극기와 우리의 홍백기. 식수는 담담하게 진행됐습니다. 공동개발국 지위 종료에 관한 합의문 낭독, 시제기 인수인계 서명, 그리고 마지막 순서가 호명되는 순간 저도 모르게 숨을 참았습니다. 기체 도색 변경 작업 개시, 작업복을 입은 엔지니어 2명이 사다리를 밀고 기체로 다가갔습니다. 그중 한 명의 얼굴을 보고 저는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박선우 엔지니어였습니다. 몇 달 전 저에게 조종석을 내어주고 저 국기가 어떻게 되느냐는 물음에 합의에 따라 처리될 거라고 답했던 그 사람. 그 합의가 무엇이었는지 저는 지금 두 눈으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박선우 엔지니어가 사다리 위에서 우리 국기의 모서리에 도구를 댔습니다. 계류장은 조용했습니다. 바람 소리와 필름이 동체에서 떨어져 나오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홍백기가 한쪽 귀퉁이부터 천천히 벗겨졌습니다. 붉은색이 먼저 접히고 흰색이 뒤따라 말려 올라갔습니다. 11년이 벗겨지는 데는 채 1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국기가 완전히 떨어져 나간 자리에는 회색 동체만 남았습니다. 아무 흔적도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거기에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저는 단상 위에서 고개를 들고 그 장면을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대통령의 지시였으니까요. 그래도 누군가는 고개를 들고 서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하지만 고백하건대 두 다리가 후들거려서 서 있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시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질 때 강도윤 실장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감색 서류철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보좌관님, 귀국 전에 이걸 전해드리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양국 기록 보존 절차에 따른 사본입니다. 호텔로 돌아와 그 서류철을 열었을 때 저는 침대 모서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지연 공문 23장이 날짜 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제 서명이 들어간 그 공문들. 각 장의 옆에는 한국 측의 대응 기록이 나란히 붙어 있었습니다. 몇 번째 조항이 언제 정지되었는지, 어떤 권한이 언제 회수되었는지. 우리가 문을 걷어찰 때마다 반대편에서 자물쇠가 채워지던 소리가 종이 위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 11년 전 첫 협상의 의사록 사본이었습니다. 한 문장에 밑줄이 그어져 있었죠.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우리는 완납할 것이므로 해당 조항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발언자, 아리프 수산토. 서류철에는 메모 한 장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비난도, 조롱도, 훈계도 없었습니다. 그저 기록이 시간순으로 놓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의 서류철이 세상의 어떤 규탄 성명보다 무거웠습니다. 다음 날 공항에서 강 실장을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 이걸 저한테 주는 겁니까? 강 실장은 잠시 활주로 쪽을 바라보더니 처음 만났을 때와 똑같은 그 조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하나도 잊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했을 뿐입니다. 이 기록이 인도네시아의 다음 11년에는 다르게 쓰이길 바랍니다. 그게 한국의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원망 대신 기록을, 조롱 대신 바람을 건네는 나라. 저는 탑승구로 걸어가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대를 11년 동안 속이려 들었구나. 이길 수 있을 리가 없었구나. 그리고 제가 자카르타행 비행기에 오른 바로 그 시각부터 봉인 해제가 시작됐습니다. 기내 좌석 화면의 뉴스 속보로 첫 소식을 봤습니다. 필리핀, 한국 전투기 1차분 24대 도입 협상 공식화. 클라크 기지 정비창 설치 합의. 상륙해서 휴대전화를 켜자 속보가 줄줄이 쏟아졌습니다. 중동 두 개국, 한국과 전투기 도입 양해각서. 말레이시아 사절단 서울 방문. 유럽모 공군. 차세대 사업 붕괴 이후 한국형 전투기 자료 요청. 마치 댐이 터진 것 같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댐이 터진 게 아니라 수문이 열린 거였죠.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던 수문이 예정된 날짜에 예정된 순서대로 일주일 사이 한국 방산 관련주가 들썩였고 세계 언론은 아시아의 새 항공 강국 특집을 쏟아냈습니다. 그중 한 해외 기사의 제목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한국은 파트너를 잃은 게 아니라 짐을 내려놓은 것이다. 짐. 11년 동안 갑이라고 자부하던 우리의 국제적 위치가 그 한 글자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 금요일 자카르타에서 마지막 심판이 집행됐습니다. 수르요 하르탄토 전 국방차관 체포. 제목은 외국 기업으로부터의 뇌물수수와 직권남용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연행되는 장면을 청사 창문에서 내려다봤습니다. 수갑을 찬 채로도 그는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나는 나라를 위해 협상한 거야. 강대국 사이에서 실리를 챙긴 게 죄야? 끝까지, 정말 끝까지 그는 자신이 무엇을 부쉈는지 몰랐습니다. 탐욕이 무서운 건 남을 속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자신을 속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조사를 받게 된 부디 국장은 모든 걸 차관 지시였다고 떠넘기기 바빴고 유럽에서는 앙리 보셰가 검찰과 거래를 시도하며 자기가 매수한 인사들의 명단을 줄줄이 불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서로를 지렛대라 부르던 자들이 이제는 서로를 방패로 쓰고 있었습니다. 악인들의 동맹이란 원래 그렇게 끝나는 법이더군요. 통쾌하셨습니까? 솔직히 저도 아주 잠깐 통쾌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부순 것의 청구서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날아들기 시작했으니까요. 그 청구서의 수신인은 감옥에 간 차관이 아니었습니다. 인도네시아라는 나라 전체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빨리 가라앉는 도시 중 하나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수도 자카르타입니다.
지하수를 너무 퍼올린 데다 해수면까지 오르면서 북부 일부 지역은 한 해에 18cm씩 내려앉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군을 걸고 새 수도를 짓기로 했습니다. 총 사업비 48조 원. 그런데 그중 정부 예산은 22%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해외 자본과 민간 투자로 채워야 하는 구조였죠. 쉽게 말해 세계가 우리를 믿어줘야만 지어지는 도시였습니다. 차관이 체포되고 얼마 뒤 저는 세수도 투자 유치단의 단장을 맡아 각국을 도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안보보좌관이 왜 투자 유치를 하느냐고요. 정부에는 이제 국제 무대에 내보낼 얼굴이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저는 뇌물 명단에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 순방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추운 여행이었습니다. 첫 방문국의 국부펀드 회의실에서 100발의 투자. 책임자는 우리 브리핑을 끝까지 듣고 나서 서류를 덮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장님, 사업성 이야기는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전투기 사업에서 한국에 하신 약속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두 번째 나라에서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한국에 한 짓을 전부 지켜봤습니다. 11년짜리 계약도 그렇게 다루는 나라가 30년짜리 도시 투자는 다르게 다룰 거라고 어떻게 믿습니까? 세 번째 나라의 장관은 아예 웃으며 말하더군요. 공교롭게도 저희는 다음 달에 서울에 갑니다. 전투기 이야기를 하러요. 요즘 신용이 가장 확실한 거래처거든요.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성적표를 정리했습니다. 우리가 받아둔 투자 의향서는 서류상 137건. 그런데 실제로 돈이 들어와 집행된 것은 9건. 의향서라는 종이는 산처럼 쌓여 있는데 자본은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숫자 앞에서 소름 끼치는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서명은 해놓고 이행하지 않는 것. 약속은 쌓아놓고 지키지 않는 것. 그건 정확히 우리가 11년 동안 한국에 했던 짓이었습니다. 세계는 지금 우리에게 우리의 방식을 그대로 돌려주고 있었습니다. 이자까지 쳐서요. 새 수도의 공사 현장은 절반쯤 짓다 만 골조들이 열대의 비를 맞으며 서 있었습니다. 상하수도도, 전력망도, 도로도 예정보다 한참 뒤처졌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신도시 건설이야말로 한국이 세계에서 손꼽히게 잘하는 분야입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였다면, 아니 우리가 다른 지난 11년을 보냈다면 지금쯤 한국 건설사들이 그 현장을 가득 메우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을 우리 손으로 태워버렸다는 걸 이제는 온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순방에서 돌아온 뒤 저는 사표를 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곳을 찾아갔습니다. 자카르타 북부의 해안 방벽 공사 현장이었습니다. 새 수도가 멈춰선 지금 정부가 매달리는 건 바다를 막을 거대한 벽입니다. 하지만 그 벽 앞에 서보면 압니다. 그건 해법이 아니라 시간 벌기라는 걸. 방벽 너머 바다에는 이미 물에 잠겨 버려진 사원의 지붕이 보였습니다. 잿빛 파도가 그 지붕을 철썩철썩 때리고 있었죠. 비린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발밑의 땅은 지금 이 순간에도 조금씩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방벽 위에서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랍 속에 모아온 기록들을, 이 이야기를 세상에 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에서 받아온 그 감색 서류철의 마지막 인사를 저는 매일 생각합니다. 이 기록이 인도네시아의 다음 11년에는 다르게 쓰이길 바랍니다. 원망할 자격이 차고 넘치는 나라가 우리에게 남긴 말이 축복이었습니다. 그 축복에 응답하는 길은 하나뿐입니다. 우리 스스로 달라지는 것.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부끄러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위 과장 같은 젊은 공직자들이 지금 조달 시스템을 뜯어고치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늦은 만큼 절실하게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11년 동안 협상 테이블에서 세상의 모든 무기를 봤습니다. 전투기, 레이더, 미사일.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가장 비싼 무기, 돈으로 살 수도 없고 훔칠 수도 없고 한 번 잃으면 되사는데 한 세대가 걸리는 무기는 따로 있다는 걸. 신뢰입니다. 한국은 그 무기를 11년 동안 단 한 번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걸 종이 쪼가리 취급했고요. 그 차이가 오늘 한 나라의 전투기는 여러 나라의 하늘로 날아오르게 했고 한 나라의 수도는 바다 밑으로 가라앉게 만들고 있습니다. 약속을 지킨 나라가 받는 보상과 약속을 저버린 나라가 치르는 대가. 저는 그 선명한 대비를 제 두 눈으로, 제 서명이 들어간 서류들로, 제 조국의 운명으로 증언합니다. 부디 여러분의 나라는, 여러분의 인생은 신뢰라는 무기를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도네시아 안보보좌관 아리프가 11년 만에 털어놓은 충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약속을 지킨 나라의 하늘은 열리고 약속을 저버린 나라의 수도는 가라앉고 있습니다. 신뢰라는 무기를 끝까지 지켜낸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우시다면 이 이야기를 널리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 새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